오늘 첫 코너 뉴스랜 가이드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채팅 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방송 말미에 한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차차님 감사하고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같이 빌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정치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을 뭐 요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직에 정부 요직에 속속 기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중요하고 당연한 거겠지만은 너무 검사 시절의 인사들, 측근 인사들 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임 금감원장 역시 이제 검찰 출신인데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마디 했는데 일단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편중인사라는 지적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유로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이 처음 가다 보니까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특별히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이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사례를 또 들었고요. 또 법치국가를 얘기를 했고 아주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직진 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어제도 출근길에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독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인사 원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5시간 30여 분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복현 금감원장을 이제 임명을 했으니까 당분간 이 기조가 쉽게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들에 관련된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강수진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공정거래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혔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공직자의 검찰 출신 너무 많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좀 인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인사비서관이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장을 맡았던 이원모 전 대검 연구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비서관에서 주요 라인의 공직자들을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검증할까요?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이제 이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부분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풀은 검찰 출신의 인사비서관이 추천하는 풀에서 검증도 법무부 출신, 특히나 검찰 출신이 맡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꼽고 싶고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가페 인사다. 아가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의 준말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일정 그 직업들이 공유하는 내용들이 단일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검찰 출신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로 채워지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복현 금감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을 검찰 출신이 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금감원도 사실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 생긴 이래 처음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뭐 연수원 동기, 대구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 같이 밥 먹었던 사이, 같이 수사했던 사이, 20년 지기, 30년 지기,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심지어는 뭐 카풀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지수님 검사들만 보이네 하시고 차차님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 하시는데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네. 사실 뭐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가는 경우가 네. 뭐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뭐 법무장관, 뭐 검찰 출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몇몇 말씀하신 그 분들 중에서 통일장관, 네. 이 검찰 출신, 국가보훈처장, 금감원장, 뭐 이런 분들, 뭐 또 총리 비서실장 뭐 이런 네.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검찰 출신 인사들에 좀 편중된 거 아닌가 네.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고 일어났는데 네. 몇몇 그 현직 부장 검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좀 주셨더라고요. 문자 메시지 중에서 하나 네. 좀 골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검찰 내부의 얘기인 거죠? 내부에서도 걱정이다. 금감원장까지 점점점 하시고 검찰을 계속 정치 속으로 끌어들이니 네. 이제는 검찰을 떠난 1%의 검사 출신만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어버리니 안타깝다. 네. 이런 문자도 저에게 한 분이 주셔서 네. 제가 하나만 좀 골라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안팎으로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막 환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검찰 출신이다. 네. 그래서 사실 검사 출신들이 엘리트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네네. 지나치게 지나치게 한쪽 조직으로 쏠렸을 때 집단 사고가 문제가 될 예.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검찰분들은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건 범죄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협치하고 합의하고 타협하고 화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들만 영전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면 검찰 출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직에 선발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발탁된 검찰 출신 대부분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사적인 인연이 과도하게 공적인 인사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제 KBS 보도를 보니까 이런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풀을 좀 넓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참 이상한 건 이렇게 인사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잖아요. 네. 근데 아직 공석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총장 자리. 네. 예. 그러네요. 아직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네. 뭐 거명은 많이 됩니다만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주요 직위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일부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 후반기 원구성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법사위원장 자리는 네.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게 무슨 욕심이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 뭐 등등 이견이 많은데 네. 오전 11시에 회동을 한번 했습니다. 여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두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먼저 듣고 국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기존 원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양당의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좀처럼 원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서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두 정당이 뜻을 같이 했고 그래서 이런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하는 원칙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뭐 지금 원 구성이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1시간 가까이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좀 내놔라. 아, 무슨 소리야. 국회의장부터 일단 뽑고 좀 시작 좀 해보자. 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석의 다수를 네.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네네. 지난해에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가져가기로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예. 이미 이제 야당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원구성을 할 때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아니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갖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공통적인 인식은 선거할 때 약속했잖아요. 우리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회를 열흘 넘게 계속 비워둘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합의는 했습니다만 예. 사전 조율 없이 저렇게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기 때문에 사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진표 의원을 후보로 지금 선출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그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을 12월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새로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네. 본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뽑히게 되면 네네.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회의장단부터 뽑자라고 네.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국회의장도 갖고 법사위 위원장도 갖겠냐. 그리고 법사위가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 상원 하원이 있는 경우는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예. 너무 막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먼저 뽑자. 지금 국회의장이랑 법사위원장은 급이 같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어쨌든 올해 비우기는 지금 현재 안팎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발목 잡기라고 하는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겨주더라도 네. 법사위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축소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넘겨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냐. 우선 법사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원구성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두 가지 내용의 채팅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하나는 이 내용과 관련이 없는 우리 송혜 선생님의 명복을 비는 네. 그런 채팅글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이수정 교수와 함께 개구리 소년 관련된 분석을 네. 좀 해봤는데 이게 좀 기사화가 많이 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도 올라오고 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팅글 올려주시고요. 송혜 선생님 영면하세요 뭐 등등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정야교님. 자, 국회의 원구성에 대한 어떤 전망 한번 해봤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네. 저희 어제 방송 끝날 즈음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자선 중진 우상호 의원으로 추대가 됐는데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갈등을 잘 조정할 적임자. 네. 저도 뭐 우상호 의원과 뭐 가깝게 좀 친분이 있었던 사이기도 하지만 네. 뭐 국회 출입할 때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싸울 때 특히 이제 이견이 있을 때 약간 형님 비슷하게 좀 이렇게 중재를 잘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갈등 요소를 잘 조정할 적임자. 네. 무슨 갈등부터 조정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비대위가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혁신을 해서 아예 내부를 완전히 바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당대회 치를 때까지 2달 동안 전당대회 룰을 잘 만들고 그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2달 동안 크게 뭐 많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친문과 친명 의원들이 굉장히 룰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잘 조정할 역할을 하는 것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당내 갈등 양상 중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5가지 혁신안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우선 대변인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네. 그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대여 협상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요. 전략통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인데 네. 당내에서 이제 개파색이 열다 보니까 추대의 형식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추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계 의원들은 보통 그 젊은 권리당원들의 비율을 좀 높이자. 예.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네. 하는 룰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트야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는다면 개혁 입법 추진은 물 건너가게 된다. 식물국회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전망을 또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그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굉장히 차기 중요하죠. 총선에 네. 어떤 공천권을 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룰을 짤지,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벌써부터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 또 의원 외 분들까지도 원외 인사까지도 지금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갈등 조정자 역할 네. 적임자라고 자평한 우상호 의원 한 2달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뭐 당권 경쟁 그렇죠.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당대표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일단 던져놨습니다. 네.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친윤 그룹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진석 의원 네. 어제도 정말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가서 그렇죠. 뭐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금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인터뷰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는데 그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그거보다는 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대를 건 지방선거의 민의를 다시 곱씹으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혁신, 개혁, 변화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그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네. 뭐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의 내용과. 네, 앞으로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 네. 대선을 좀 복기를 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찌그럭찌그럭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네, 뭐 잠깐 뭐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과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인 것으로 언론에 비춰지긴 했습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보시면 지금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22개월 동안은 선거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당내에서 당대표가 다음에 누가 되느냐, 공천권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의 정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우크라이나에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천을 누굴 주느냐, 그리고 혁신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혁신이지 나를 잘라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 안도,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예. 당을 장악해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는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지 정하는 것에 분명히 이 권력 구도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잖아요. 네. 지금 윤리위에 회부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윤리위에서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안철수 의원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같은 지역구였기 때문에 계속 사이가 좋지를 않았었어요. 노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손을 잡고 이준석 대표와 계속 갈등하는 관계로 가지 않을까. 예. 이 세 가지 변수가 당권 그리고 핵심적으로 공천권이라고 하는 권력의 그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일 이제 귀국을 합니다. 네. 귀국하면 저희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사실 혁신이라는 내용 자체가 네. 어제도 잠깐 저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좀 안 되는 집안 네. 혹은 뭐 패배한 선거 이후의 당 이때 이제 뭔가 좀 바꾸자. 네. 다 뜯어 고치자.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선거를 이겼단 말이에요. 네.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아주 신승을 했는데 무엇을 혁신하자는 거지? 네. 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긴 합니다만 뭐 나름 뜻이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귀국하면 인터뷰 요청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이 얘기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사면 관련된 얘기.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한 상태네요. 네, 이유는 건강 문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네.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게 뭐 건강이 악화됐거나 나이가 너무 70세 이상이어서 고령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 뭐 또 고령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에 있어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형 집행정지를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는 아마 변호인의 얘기로는 결정이 나고 나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담당하는 곳이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이 되어 있다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상황에서 네. 당뇨를 비롯한 지병치료로 계속 이 병을 왔다 갔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요. 네. 수원지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특별 사면 대상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얘기가 뭐 화두로 올라왔다라는 그랬었죠. 부분 때문에 네, 이제 네.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아마 광복절 특사 때 사면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벌써 나이가 80이 일단 넘은 상태입니다. 뭐 네, 건강이 81살이죠. 좀 안 좋다고 하는데 형 집행정지 신청한 상태고 이어지는 사면 얘기. 네.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길진 않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신중 네. 거리두는 뭐 그런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네. 하여튼 8.15 때 특별 광복절 사면. 때 네. 사면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라고 일단 전망하는 분들도 좀 있던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요. 네. 일단 뭐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까?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선을 긋는 발언을 네네. 지금 한 상황인데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 만났어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 통합과 국가 위신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케이스가 다르다. 예. 그리고 국민 여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누리꾼들의 의견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예상대로다. 새 정권의 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면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악성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사면해주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사들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번에 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사면이 됐잖아요. 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홍승욱 수원 지검장이 이 형 집행정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형사 1부장을 지낸 윤석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번엔 되지 않겠냐라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지금 하루하루님, 네. 이명박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차차님, 사면 반대. 파라다이스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면되지 말라는 법 없지 하시고 의견들이 조금 갈립니다만 뭐 반대, 찬성, 안 될 거 뭐 있냐 이런 글들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8.15 때 사면이 될지 결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저희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일요일의 남자로 불렸던 그죠? 전국 가면 뭐 다 따라하는 전국민. 네. 송혜 선생님, MC 송혜 씨가 이제 95살 나이로 별세를 오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네. 45분에 강남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95세이기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보고 신고를 했었는데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하신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 지금 이제 빈소가 마련될 상황인데 저는 한 8년쯤 됐어요, 선생님 뵌 지가. 근데 최근에 지금 나오는 영상이 한 음악 프로그램을 가장 오래 진행했다라는 이유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가 됐을 때 나오셨던 5월 달의 모습인데 저때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고 코로나19에 걸리신 적도 있었고 병원에 너무 자주 입원하시니까 사실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건강이 아주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끝내는 이 이별을 제가 약간 실감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곁에 떠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종로 쪽을 과거에 사회부 때 담당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국밥 드시는 모습, 맞아요. 뭐 소탈한 모습, 또 사우나에서 뵌 적도 있고 그래요. 목욕탕 되게 자주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시기 전에 하루 전에 가셔서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심지어는 저 진행할 때요. 원고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먹어달라면 먹어주시고 입어달라면 입어주시고 놀아달라면 놀아주시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트로트 프로그램, 경쟁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송혜 선생님이 지난 5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인기가 있지만 전국 노래자랑은 다정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선생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땡이 좋으냐, 딩동댕이 좋으냐 물었을 때 땡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딩동댕의 참맛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랬었죠. 하여튼 이렇게 95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뭐 전국 노래자랑이 워낙에 대단한 그냥 전국 노래자랑 하면 송혜 선생님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후임 MC로 맞는 분들도 많이들 좀 주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거고 지금 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스카이워드님. 송혜 선생님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을 때도 일요일 정오만 되면 웃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셔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 유레카님 옆집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셨던 것 같다라고 하시고 각계각층의 애도 물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 뭐 연예기 할 거 없네요 보니까. 이용식 씨가 송혜 선생님의 47년 전 처음 뵀을 때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방송인 오상진 씨도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사실 문화계 인사가 꽤 가깝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송 선생님은 당신이 최고의 프로페셔널이자 프로를 알아보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강연 때 송 선생님의 리더십을 예로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전국 노래자랑이 20대의 아들을 먼저 교통사고로 보내고 PD님이 이제 추천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1988년부터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댓글 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랑을 30여 년 하셨으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모님도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노래자랑을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우리 채팅창에도 그런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는 천국 노래자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좀 오래 하셨으니까 편히 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화봉박님 오디션의 초석인 레전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즈아님 오늘 썸네일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송혜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천국 노래자랑
외쳐주셔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총파업 어제 화물연대 네. 0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이제 출정식도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을 좀 조율하는 작업을 벌일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늘 크고 작은 또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경찰에 또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업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이천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질로 이천 공장을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서 15명이 경찰에 검거가 됐고요. 네. 부산에서는 트레일러 차량이 진행을 받아서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이틀째인데 수출입 산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네. 부산항에서 물동량은 그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이제 뭐 제철소나 아니면 지금 아까 뭐 그 하이트질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의정부에서 진입로를 막아가지고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되거나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장엔 타격이 좀 큰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하이트 진료 공장의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편의점 업계에서 일부 제품 발주, 뭐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는 발주를 제한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지금 경유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화물료 운임도 이 같이 올라가는 안전운임제를 올해 이제 일몰될 것인데 네. 연장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범위를 더 넓혀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일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TF로 구성하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일몰이 될 거니까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국회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예. 원구성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강대강 대치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상승국선님 물류 수송 안 되면 산업 현장 다 멈춥니다. 그렇죠. 하라는 예. 우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 등 노동자 등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파업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뉴스랜 가이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한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 당선인 잠시 후에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 현안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